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오늘로 1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은 전쟁은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네요. 알리나 슈만스카 씨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됐는지 자기소개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2014년도에 제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국립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졸업을 했고. 아, 한국어학과를 졸업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꼭 한국에서 제가 유학하고 싶었죠. 예.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떤 전공을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3월 달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그 침공이 벌어진 후 제가 이 문제 굉장히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 제가 너무 알고 싶었고 국제 전체를 저의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2014년도 제가 이제 전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국제 전체학을 석사과정 전공하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학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을 해서 뺏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그 국제 관계학, 국제 정치 속에서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연구하고 싶어서 한국에 오셨다. 그렇게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자, 오늘은 전쟁이 시작이 된 지 딱 1년이 된 날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두세 달 안에 끝난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1년까지 길어진 이유. 앞으로도 뭐 쉽게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제가 일단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요. 이 전쟁이 정말 예상 불가였냐. 약간 그것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3월 달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그 당시에 그 침략이 벌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혁명이 끝난 후 친러시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에 만면을 갔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혁명이 있었죠. 네, 우크라이나 혁명이 아주 큰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만면에 갔고 우크라이나에서는요 마치 주인이 없는 집,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까불었는데 아직 대선이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러시아가 이제 미끼를 던져본 것이죠. 자기가 이제 크림반도를 그 당시에는 침략하면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대통령 없이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수반 나라들이 어느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인지 보고 네. 싶어서 그렇게 해본 것인데요. 네, 당시에는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에서 3개월 동안 대통령이 없는 나라에서는 don원년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사결정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예.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었던 거죠.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그 의사결정의 문제점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don원년이 내려지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크림반도를 지키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도 경제 제재 방법으로만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했었지만 우크라이나한테 어떤 그 적극적인 그런 군사 지원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생각보다 그 크림 합병에 굉장히 선공적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갑자기 러시아에서 새로운 군사 전략 백서가 나옵니다. 2014년도 러시아 새로운 군사 전략 백서. 그 군사 전략 백서를 보면 어떤 부분이 언급되어 있냐면 러시아 연방의 don원 준비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러시아가 2010년도에 옛날 러시아 군사 백서가 있었지만 갑자기 4년 뒤에 새로운 백서로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말이 러시아 연방의 don원 준비도를 약간 증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백서에서. 그런 것을 보면요. 그때부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중에 큰 침공을 하겠다는 예상하지 않았나. 나중에 이제 전체 don원년을 내려야 하지 않았나. 그 당시에 14년도부터 러시아가 차자히 좀 준비했던 그런 경향이
보였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충분히 이 전쟁 예상이 가능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길게 가고 있냐. 말 그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너무 과소평가를 한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세계인 핵 데이터를 보면 우크라이나 그 2021년도 우크라이나 현역 그 군인 수 자원에서는 프랑스랑 동등한 급이었습니다. 30만 명. 30만 명. 정규군이 30만 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큰 그게 규모인데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약에 초반에 군사 지원이 없었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충분히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처럼 뭐 3개월 이렇지 않고 좀 더 오래 버텼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장기화로 들어갔죠. 근데 나중에 이제 초반에 군사 지원까지 들어갔으니까 훨씬 더 큰 이제 버팀목이 생겼죠. 근데 초기에는 사실 뭐 군사력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항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자체가. 그렇죠. 아무래도 규모가 좀 다르죠. 예. 뭐 러시아는 뭐 세계 최강은 아닙니다만은 미국과 장을 겨룰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네. 이 러시아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서방의 무기 지원이 결정적인 어떤 버팀목이 됐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가족분들이 모두 우크라이나에 지금 계시죠? 네, 우리 가족들이 다 피난을 가지 않았고, 네. 저희 어머니도 공무원 그 의무를 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공공기업 전략건사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거주지 그러니까 주소지는 그러면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까? 거기서 약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지금 어디서든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은 어디도 없다. 네, 러시아는 사실 벨라루스 지역도 활용을 하면서 미사일 발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크림반도를 활용하면서도 미사일 발사하기도 하니까 서부 지역 그 도시들도 굉장히 큰 이제 타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벨라루스란 인근 지역에 지토미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벨라루스가 자기 영토를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하기 위해서 채권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공격을 돕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약간 러시아랑 벨라루스 사이에 연맹국에 대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군사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어느 지역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에서 지금 일상은 어떻게 평소와 다름없이 영위해 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저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출근하고 일을 하다가 공격이 이제 나서면 하루에 몇 번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고 대피하시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일을 하시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거의 매일 대피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매일 아니지만 일주일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이 정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절반이 파괴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봄이 가까워지긴 했습니다만은 추운 날씨에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 이번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따뜻했다고는 하지만은 겨울 유럽에 특히 동유럽의 겨울은 대단히 춥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추운 날씨 때문에 전기 그리고 난방이 끊긴 채 생활하는 시민들도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좀 그 변수가 있고 예를 들면 남부 지역이랑 동부 지역에서는요 완전히 지금 시설이 다 박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막 연하 20도 그런 엄청 좋은 겨울을 보내면서도 생존 문제에다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힘들고요. 근데 저의 집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이제 시설이 어느 만큼 박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공급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못 버틸 정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한때 핵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핵을 포기한 나라이고요. 그래서 많은 지금 현재 전쟁의 양상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상황이 우크라이나가 1994년도에
그 체결하게 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서 미국이란 영국이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마치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제일 먼저 자기한테 안보 보장을 주지만 자기를 공격했던 러시아한테 제일 큰 불만을 이제 나타나면서도 미국 탓을 또 조금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94년도에 우크라이나 크라프축 대통령이 사실상 이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대신에 나토로 우크라이나 가입시켜달라는 그 부탁을 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할 대신에 우리는 좀 더 튼튼한 안보 보장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러시아가 기분 나빠할까 봐 사실 그것을 허락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러시아도 그렇지만 미국에 대한도 그 약간 배신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예. 자, 이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뭐 서방의 지원으로 빼앗겼던 영토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밀리지 않기 위해서 대규모 공세를 펼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을 안 두려워할 수가 없죠. 그것을 안 두려워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제 작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이제 과거 자기 아프가니스탄 그 미군 철수 경험을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래 버티지 못하겠다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살상 무기도 제공 안 할 테니까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10,000명 이제 요구를 제안을 했죠. 미국 쪽에서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미국에 10,000명 가는 것 대신에 자기한테 살상 무기 이제 달라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망명이 아니라 무기를 달라. 그렇죠.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좀 고민하게 됐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할 건지 두고 보자.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사실상 첫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나 금전적인 지원을 드렸던 그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 아니고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러시아랑 국경을 나누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넘어간다면 이제 다음 피해자가 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미국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조심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 6개월째부터 약간 좀 큰 선군 아니더라도 그냥 잘 버텼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우크라이나한테 지원 늘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 러시아가 본격적인 공세를 하게 된다면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소반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두고 보자는 스탠스였지만 올해부터는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는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굉장히 다르고 올해는 확실히 이제 무기도 좀 더 많이 제공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공세가 시작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잘 맞서서 잘 해져나갈 가능성이 작년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게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면은 비극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희생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얼마나 오래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 러시아 경제적인 상황. 두 번째는요 러시아 전쟁에 대한 러시아 국내 지지율인데요. 근데 우리는요 며칠 전에 그 푸틴 대통령 러시아 연방 의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시간으로.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거 제가 봤는데 거기서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작년에 전쟁에도 거기서 전쟁이라고 절대 말을 안 하죠. 특수 군사 작전. 그렇죠. 특수 군사 작전에 불구해도 자기네 경제가 2%밖에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없다는 말씀이죠. 경제적으로 전혀 타격이 없으니까 계속 돈이 있고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그 전쟁을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의 그 특징은 독재이면서도 약간 포퓰리스트이기도 하니까 국민들이 너무나도 반대하면 또 자기가 약간
좀 끝나는 그런 부분을 보였을 텐데 사실상 지금 레바다 센터 같은 연구소 분석 결과를 보면 거기서 러시아 국민 중에서 70%는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죠. 약간 지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러시아 내 그 푸틴을 지지하는 여론이 그렇게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맞습니다. 결국은 여론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푸틴에 대한 지지가 좀 약해지기 전까지는 전쟁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휴전이나 뭐 다른 외교적인 방법을 모색하지는 않을까요? 푸틴 대통령이 계속 이제 휴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 휴전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 휴전의 어떤 그 문제가 자기가 지금까지 얻었던 점령지를 절대 우크라이나한테 다시 내놓지 않겠다는 문제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자포리자 그 뭐 도네츠크 그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계속 이제 차지구역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마치 뭔가 뺏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조건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안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전쟁에서 자기 얻은 점령지를 지키는 것이 자기 러시아 국민들한테 뭔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빨리 전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겠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점령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자기 땅을 러시아에 뺏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뭐 휴전이나 외교적 성과가 쉽게 도출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 예. 이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이웃 국가라고 할 수 있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상당히 적극적이란 말이죠.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폴란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들이 우크라이나랑 마찬가지로 국권산권이죠. 국권산권이에요. 그 달소비에트 나라들이 과거에 새로운 구공산권. 맞습니다. 과거에 뭐 이제 폴란드 안 그렇지만 그 발트 3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련의 일부였고 우크라이나랑 똑같이 그리고 폴란드는 이제 위성 국가로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들어갔던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이제 그 공산주의란 독재주의의 그런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사실 러시아랑 국경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 폴란드 경우에는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이 모르지만 거기 발트해에서 칼리닝그라드 주라는 조그만 구역이 있는데 러시아랑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러시아 땅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러시아 군사력이 또 물러져 있기 때문에 딱 폴란드랑 국경을 나누고 폴란드가 항상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지면 왠지 폴란드 다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는 엄청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다음에 상대는 폴란드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의 전쟁 상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인 각국의 지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겁니까? 사실상 뭐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말 그대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도 되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뭐 살상 무기 지원도 필요하지만 인도적인 도움이 제일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인도적인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겨울이 사실 한국 겨울보다 훨씬 더 길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미 봄 향기가 느껴지지만 거기서는 전혀 그렇진 않고 그래요. 아직도 연하이고 아직도 굉장히 추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국민들이 피해 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같은 것이나 아니면 사실 그 핫백 한국에서 핫백이 완전 노하우죠. 거기서는 없고 핫백이나 전기 잔반 이렇게 전기가 껴 있을 때는 잠시 쓸 수 있는 전기 잔반 이 정도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뭐 일반 뭐 청취자분들이나 이 창구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정부의 채널로 하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정부 채널.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하면 맞습니다. 좋을까요? 예, 그렇군요. 겨울이 많이 춥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겨울이고 또 그리고 얼마까지 기온이 떨어집니까?
사실은요 이제 10월 말부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춥게 느껴지고 그때부터 런패진 입게 돼요. 10월 말부터 런패진 입게 되고 3월 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이 흔합니다. 10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그렇군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춥고 한국이란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렇군요. 거기서는 연하 20도, 25도 정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춥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3월 말까지 겨울 추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리나 시만스키 씨였습니다.